자, 어저께 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는 그러면 좋은 방법이 되겠느냐? 뭐,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된다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한 자리에 모일 공간도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물어보느냐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수도 없이 빈번히 발생하는 어떤 결정 사항들, 뭔가 의논해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그걸 매번 일일이 따져보느냐라는 어떤 시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금세 이해를 할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 그래도 이게 나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분야도 다 같이 이거를 우리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리인을 통해서 묻는 거랑 똑같이 우리는 지식이 없어요. 모든 분야에 어떻게 지식이 있어요. 개개인이 각자 자기 분야에만 지식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목적에 대한 동감도 당연히 대리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대리인이 하는 거는 입장 차이가 두 가지가 대립하던 게 대리인이 개입하면서 세 가지 입장 차이로 나눠지는 게 조금 그냥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이 개개인들끼리 모여도 사실 그냥 두 가지로 입장 차이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뭐 엉망진창이가 매한가지예요. 그렇듯이 대리민주주의의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도 사실은 똑같이 같습니다. 게다가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더 갖게 되는데 뭐냐. 첫째,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에 가중이 생기거나 여린 사람의 의견이 무시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느낄 거예요. 어떤 뭐 다수결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다수결로 진행하기 직전에 어떤 의사를 개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몇몇에 의해서 어떤 뭐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경향이 있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나대는 사람 몇에 의해서, 좋게 얘기하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입장은 거의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독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얘기를 못 꺼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얘기를 안 꺼냈으니까 너희들은 무시돼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단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더 바람직한 의사결정,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만족할 만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격들은 각각이잖아요. 근데 좀 활달한 성격의 사람들을 위한 의사결정, 이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여린 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활달한 반면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위해서, 어떤 특정 성향의, 특정 성격의 사람들을 위해서 의견이 그쪽으로 편향된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대의 민주정치가 더 낫습니다. 왜 나으냐? 대리인들은 어차피 목소리 큰 자들끼리 모인 거고,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책임도 있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내는 상대에 대해 주눅이 든다거나 귀찮으니 그냥 양보한다든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직접 묻는 것보다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끼리 의사결정에는 이게 꽤 큰 영향을 미쳐요. 두 번째,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꽤 다르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확 와닿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슨 소리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요 앞전에 미국 대선에서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그런 PC주의라는 얘기가 크게 화두가 됐었죠. 그게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놔야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가령 누가 봐도 진짜로 못생긴 여자가 있어요.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친구 그룹이에요. 한 10명이 있어요. 근데 넌 못생기고 뚱뚱해 라는 얘기를 사실상 못하죠. 그러면 너 충분히 매력적이야, 아름다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의견이냐고요. 말 내뱉은 말을 근거로다가 어떤 정책을 짤 수 있냐고요. 자, 너는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가 개입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연애를 잘할 거야. 너는 소개팅 같은 거 시켜줄 필요 없어. 라는 결론으로 도출된다면은 당사자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넌 뚱뚱하고 못생겼어. 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챙겨줘야 돼. 그러면서, 나랑 결혼해줘. 아,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은, 아, 본인은 당사자는 그걸 더 원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말을 내뱉는 것과 진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더더군다나 생각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하거나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당사자가 직접 한 말이라도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내가 좀 외모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해 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흡족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이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러고서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 비웃음을 사거나 아니면 괜히 뭐 건방지다는 얘기 들을까봐 일부러 괜히 한 단계 낮추죠.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본심과 내뱉는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직접 물을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민주주의. 사람들한테 직접 묻고 그것을 근거로다가 정책을 결정한다? 자, 하지만 직접 물어봐야 그 사람의 본심은 잘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일부러 다르게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 아예 내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 예를 이제 몇 가지를 들었는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는 뭐 제 인생 명작 중에 뭐 손꼽히는 뭐 영웅본색을 넘버1으로 치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넘버2로 칠 생각도 없을 정도로 마음속 깊숙이 영향을 준 영화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서 주인공 스칼렛이죠. 아주 매력적인 주인공인데 뭐 저한테는 할머니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만 지금 살아있으면은 100살이 넘었을래나요? 하여튼 스칼렛은 이제 영화 내내 그 애슐리를 좋아한다고 짝사랑하는 걸로 묘사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서 레트 버틀러를 만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혐오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엔 레트 버틀러와 결혼을 하잖아요. 레트 버틀러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 스칼렛이 애슐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근데 둘이 어떤 현실 속에서 굉장히 결혼까지 했으니 근데 뭐 티격태격 재밌게 잘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레트 버틀러가 술 취해가지고 둘이 이제 또 뭐 사랑을 하룻밤을 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스칼렛이 굉장히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흥겨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냥 레트 버틀러가 좋은 거예요. 본인은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내심은 레트 버틀러가 좋은 거예요. 근데 레트 버틀러만 나타나면 괜히 뭐 툴툴대고 그래요. 막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근데 간밤에 레트 버틀러가 자기를 어떤 약간 반강제로 이렇게 잠자리를 했을 적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칼렛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레트 버틀러는 이제 둘이 사이가 꼬인 거죠. 이제 스칼렛한테 아침에 뭐 이제 좀 이상하게 비꼬아서 얘기를 해요. 이제 임신을 했다 그랬는데 스칼렛은 좋아서 얘기한 건데 레트 버틀러는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애슐리 뭐 어쩌고 하면서 내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스칼렛이 그 얘기를 듣고 계단 위에서 정말 그 낙심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서 얘기를 했는데 레트 버틀러가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 미워서 달려들다가 헛디뎌서 계단을 굴러서 아이는 유산되고 며칠 사경을 헤매요. 사경을 헤매는 동안 그 무의식 중에 찾는 사람은 계속해서 레트 버틀러예요. 그러니까 스칼렛은 레트 버틀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정신이 들어서는 애슐리를 찾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레트 버틀러가 떠나는 계기가 되죠. 그 레트 버틀러 오해를 한 거죠. 아, 스칼렛은 저지경이 되도록 애슐리만 찾고 앉았구나 이러면서. 이런 얘기. 본인이 누굴 좋아하는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드라마 속의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 속에서도 있죠. 본인이 누굴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 있어요. 뭐 그다음 뭐
조금 복잡하지 않은 예로다가 나는 시골에서 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는 도시의 그런 편의를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원의 그런 어떤 전원주택을 막 그리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쇼핑몰에서 멀어지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영화관을 바로 심심하면 바로 영화관에 들러서 볼 수 있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까지 생각을 안 하고 막연하게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혼자서 결정하고도 수없이 크고 작은 후회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이끌어줬으면 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죠.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며 측은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졌기에 올바른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묻는 게 직접 물어본다는 게 그게 결코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 직접적인 의견 수렴은 다수보다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목소리 센 사람, 나대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철 차량의 실내 온도를 몇 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대략 뭐 23도라고 쳐봐요. 뭐 다수의 사람들이 큰 불평 없이 지낼 수 있는 그 온도가 23도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23도로 고정해 놓으면 돼요. 근데 23도에 맞추면 어떤 사람이 불편해져요. 어떤 사람, 특히 더위를 타는 사람이나 특히 추위를 타는 사람이 불편해져요. 80%의 사람들은 그냥 뭐 별 무리 없이 타는데 10%의 사람은 못 견뎌요. 23도라는 온도를. 너무 덥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틀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그냥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냥 23도에 맞춰놓고 그냥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자 해요. 그 무슨 앱으로다가 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대요. 현재 타고 있는 전철의 민원을. 에어컨 틀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10%의 사람은 만족하면서 거기 그 10%의 사람과 거기에 근접한 대략 20, 30%의 사람은 조금 더 쾌적해졌을지 몰라도 대부분 나머지 7, 80%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쾌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한 3, 40%는 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있어요 또. 근데 극단적으로 또 불편한 사람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계속. 에어컨 틀어주세요. 난방 틀어주세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난방 틀어주세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난방 틀어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속 불쾌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다 합하는 예를 하나 들자면은 장애인 점자 블럭. 어디 보도블럭마다 그 가운데 노란 걸로다가 올록볼록한 거 있죠. 그거 일단은 몇 안 되는 맹인들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일단 공사비 많이 들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힘들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고 거기로 물건을 나르는 사람도 덜컹덜컹거리니까 힘들고 그 주변 사람들 덜컹거리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서 힘들고 모두에게 나빠요. 점자블럭은 모두에게 나빠요. 이 맹인의 비율이라는 게 맹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단위는 1000명이고 대략 한 25만 명 정도 되네요. 25만 명이면은요 얼마예요? 1000명에 5명이란 얘기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이러면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하다. 1000명에 5명이라면은 저는 뭐 살면서 거의 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맹인을 1000명에 5명이나 되네요. 많네요. 잘 안 돌아다니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여하간 이제 뭐 예를 들기로 한 거니까 1000명에 5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여하간 우리는 점자블럭을 놓기로 법을 만들어서 점자블럭을 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점자블럭을 놓기로 결정했을 적에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아젠다를 제시를 하죠. 아니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뭐 이러죠.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단 아젠다가 생성이 되고, 뭐,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쓰기 싫은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랬다가는 괜히 나쁜 사람으로, 매정한 사람으로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내가 얼마만큼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거, 그거의 기회비용으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 대다수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뿐이고, 소수는, 1000명에 5명은, 조금 더 편해지는 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느끼는 편함의 양이 이 다수가 느끼는 불편함의 다수의 각각이 느끼는 불편함보다는 이 소수의 각각이 느끼는 편함의 정도가 조금 더 커요. 하지만 그 불편함의 정도가 1이라고 치고 편함의 정도가 2, 2배로 편해지고 1만큼 불편하다고 치면 995명이 1만큼 불편한 거기 때문에 995점이고 2만큼 편하더라도 5명이기 때문에 10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995점 대 10점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개개인은 별로 그냥 1만큼의 불편이기 때문에 별로 얘기를 안 할 뿐이고 이 사람은 2만큼의 편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이 어떤 정책으로 전체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게 장애인을 예를 들어서 매정하게 들리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도 좋은데 그냥 생각난 예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그걸 예로 들은 거예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체계가 된다.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본다는 것이